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양만석이 상을 방 윗목으로 물리며 말했다. 그러나 조선에는 딸꾹질까지 하면서 여전히 희끔거리고만 있었다. 선혜씨, 취해요? 벌써 자게요? 그만 잡시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조선애가 실ong에서 이불을 내려서 방바닥에 깔며 말했다. 비쩍거리지도 않고 말끝이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보니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양만석이 잠옷으로 입는 한복 바지와 저고리로 갈아입고 나서 불을 끈 다음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조선애를 기다렸다. 그러나 조선애는 어둠 속 구석지에 웅크리고 앉은 채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양만석은 조선애 쪽으로 돌아 누워 숨을 죽인 채 눈을 뜨고 어둠 속의 조선애를 지켜보았다. 어서 들어와요. 양만석이 속삭이듯 재촉을 했다. 그때서야 조선애가 앉은 채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사락사락 옷 벗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시켰다. 이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녀는 속치마 저고리 바람으로 한참을 숨소리도 없이 앉아있을 뿐 이불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양만석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가 큼큼 헛기침을 해서야 조선애는 이불 끝자락을 조심스럽게 들추며 멈칫멈칫 몸을 뉘었다. 순간 양만석이 두 팔로 덥석 그녀를 끌어안았다. 조선애는 몸을 웅크리며 양만석의 품에 폭 안겼다. 팔에 힘을 주자 그녀의 전무덤이 몽클하게 느껴졌다.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양만석의 손이 조선애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혀와 손이 같이 움직였다. 뺨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쇄골과 목을 거쳐 가슴으로 옮겨가더니 배꼽 아래를 더듬었다. 갑자기 거칠어진 양만석에 대해 조선애는 가끔 가벼운 신음소리와 함께 몸을 뒤틀었을 뿐 거부하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의 촉촉해진 몸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듯 현악기의 현처럼 떨리면서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그 떨림과 소리로 하여 온몸이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렸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양만석이라는 한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강한 흡입력으로 밀착해왔다. 단 한 번의 경험도 없는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받아들이는데 비록 서툴기는 했으나 잘 호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다. 양만석은 조선애가 두 번째 여자이기는 하지만 이성을 처음 만난 것처럼 새롭고 신비롭기까지 했다. 그는 아내와 헤어져 동경으로 건너간 이후 10수년 만에야
비로소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는 결코 살을 섞지 않겠다는 생각에 지금껏 참선하듯 이성적 욕정을 참아왔던 것이다. 양만석은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다.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조선에는 보이지 않고 눈부신 햇살이 문 틈새로 뱀의 혓바닥처럼 널름거렸다. 방문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조선애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양만석은 이불 밖으로 기어나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방문 맞은편에 그리 넓지 않은 화단이 보였고 앙상한 단풍나무 가지에 바람이 흔들리고 있었다. 앵앵거리는 바람 소리로 보아 밖은 제법 쌀쌀한 모양이었다.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도록 지프로 싸서 새끼로 동여맨 매화나무 서너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서 있는 화단 맞은편으로 작두샘이 보였고 50대 초반의 주인 남자가 세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주인 남자는 종로 외사전에서 되쟁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만석은 뒤가 마려웠으나 주인 남자와 마주치기가 싫어 참았다. 앞으로 새빵살이를 하자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듯 싶었다. 그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마금례가 변통해준 돈으로 오두막이라도 한 칸 사고 싶었지만 한사코 조선애가 말리는 바람에 새빵을 얻게 되었다. 조선애가 집 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디에 일자리를 얻게 될지 모르니 직장이 정해진 다음에 가까운 곳에 집을 장만하자면서 당분간은 새빵살이를 하자는 것이었다. 양만석을 날씨가 풀리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양만석은 주인 남자가 세수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서야 허겁지겁 방문을 열었다. 세수물 데워놨으니 양치질부터 하셔요. 어느새 조선애가 환하게 웃으며 칫솔과 몽근 소금이 담긴 종지기를 들고 서서 말했다. 양만석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두 사람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몸에 배이기라도 한 것처럼 익숙해 보였다. 양만석은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뒷간으로 다름질 쳤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조선애가 쿡쿡 웃음을 쏟았다. 마당 앞 오래된 오동나무 가지에서 까치가 낭자하게 울어댔다. 부엌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겠구만. 뒷간에서 나온 양만석은 느긋해진 모습으로 난장에서 밥을 짓고 있는 조선애를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세수나 해요. 아침에 안광철 선생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요. 조선애가 칫솔과 소금 종지기를 건네고 나서 큰 바가지에 뜨뜻하게 데운 물을 가득 퍼 담아 주었다. 그는 양손에 물바가지와 칫솔을 들고 작두샘가로 갔다. 바가지 물을 세숫대야에 붓고 나서 대충 양치질을 끝내고 서둘러 세수를 했다. 세수를 끝내자 어느새 조선애가 마른 수건을 들고 와 서 있었다.
양만석은 그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조선의 그 같은 행동에 당황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달진 마음에 버릇처럼 싱글싱글 웃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밥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양만석은 조선애를 바라보며 이 여자가 나의 반쪽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쑥스러움이나 어색함이 말끔히 사라지고 애틋한 정이 솟구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이 여자 앞에서는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만석은 아침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든 채 한참 동안이나 그윽한 눈빛으로 조선애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어쩐지 그녀가 달리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색깔로 비친 것이다. 그것은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하고 선명한 빛깔이었다. 그것은 초록빛도 보랏빛도 분홍빛도 아닌 다른 색깔이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오묘하고 신비한 빛깔이었다. 예전에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색깔로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왜 그러고 있어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양만석이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 그녀가 큰 소리로 채근을 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은 양만석의 진심이었다. 고분고분하면서도 당당하고 섬세한 듯 하면서도 도량이 넓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강한 듯 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여자. 예전에는 그녀가 이토록 여자다운 매력을 지닌 여자인 줄 몰랐었다. 양만석은 안광철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조선애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해주었다. 3월로 접어든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아직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그는 서둘러 남산길을 내려와 조선호텔 끽다점으로 향했다. 안광철이 무슨 일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인지 궁금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선애와 함께 새빵살이를 하게 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 되도록 조선애와의 동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다. 호텔 끽다점에는 안광철이 신사복 차림에 처음 보는 청년과 같이 와 있었다. 그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청년은 몸집은 비록 왜소해 보였지만 근육질 얼굴에 눈빛이 날카로웠다. 인사들 하게. 이 친구는 내 고향 친구인데 최근에 상해에서 귀국했다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양 선생님에 대해서는 광철이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안광철을 소개하기가 바쁘게 이경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양만석은 이경수의 입에서 광주 학생운동 말이 나오자 다소 마음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애타게 자네를 찾았다네. 안광철은 잠시 주위를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양만석 가까이 상반신을 앞으로 꺾었다. 이 친구는 오래전에 상해로 들어가서 임시정부의 연통제 상해 본부에 있었다네.
안광철은 주위를 의식하며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양만석은 연통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 안에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조직으로 교통국과 연통제라는 상설기구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었다. 교통부는 통신기관으로 정보의 수집, 교환, 연락 등 통신 업무에 치중하면서 독립운동의 자금 수집 업무도 맡고 있었다. 한편 연통제는 임시정부 내무총장인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를 연결하고 시행하는 지방행정제도인 동시에 국내를 지휘 감독하기 위한 기본 조직이었다. 연통제는 각 도의 감독부를, 군에는 총감부, 면에는 사감부를 두기로 했고 실제로 경기도를 비롯 9개의 도와 일부 45군의 조직이 이루어져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친구는 처음에 연통제 본부에 있다가 안창호 선생을 따라서 남경 동명학원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안창호 선생 밑에서 이상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네. 안광철이 부연 설명했다. 양만석은 이상촌 이야기를 처음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상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경수 쪽으로 눈길을 옮겼다. 안창호 선생이 준비하고 있는 이상촌은 만주지방에 이주한 조선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념적 이상향 건설과는 무관하지요. 이경수가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상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창호 선생이 만주의 이상촌 건설을 위해서 농민호 조사를 결성하고 중국 화중지방에도 10만 200호의 이상적 농촌을 건설, 포도원을 경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연말 안으로 생산과 신용의 합작운동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동인호 조사를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안창호 선생께서는 지난해 그동안에 써왔던 민족요일당 운동이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분열되고 말자 이동영, 김구 선생과 함께 종래 파벌적 투쟁을 청산하고 임시정부의 기초적 정당 결성이라는 명분하에 한국 독립당 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생께서는 대공주의를 제청하셨지요. 이경수는 안창호 선생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경수가 말하는 대공주의란 개체는 전체를, 전체는 개체를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소집단적이고 파벌적인 항일투쟁을 지향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아래 민족이 대동단결하자는 주창이었다. 안창호가 그동안 민족요일당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었다. 이상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만석은 안창호 선생이 계획하고 있다는 이상촌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미 만주 땅에 이상촌 후보지까지 마련했다니 그 계획이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주 지방에는 많은 우리 민족들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주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께서는
먼저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농민호조사를 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주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보다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그래서 포도원을 경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힘을 합해서 돕고 사는 모둠사리 조직, 즉 결집된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집된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힘은 독립운동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의 말에 양만석은 천천히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을 표시했다. 비록 그 이상촌이 사회주의 이념과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잘만 운영한다면 이상촌에서 사회주의의 꿈은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상촌 건설을 성공시키자면 자금이 필요하겠군요. 양만석이 한참 동안 생각 끝에 입을 열었다. 그 때문에 안창호 선생의 부탁을 받고 이 친구가 은밀하게 귀국을 한 거라네. 해서 지금 서울과 우리 고향에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네. 아마 미국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네. 안광철이 말했다. 양만석이 생각하기에 안광철도 이상촌 건립자금을 쾌척하기로 한 것 같았다. 그리고 안광철이 자신을 이경수에게 소개한 것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헌데 요즘 간도 사정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간도에도 하루가 다르게 일본의 마수가 구석구석 깊숙이 뻗치고 있지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만주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립투쟁하기가 용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에나 많은 조선 민족들이 뿌리박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간도에서도 중국 공산당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길림 지역에서는 폭동도 자주 일어난다지요. 이경수의 말 끝에 양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허나 소문처럼 폭동의 규모는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청단, 농민협회, 반제동맹, 반일회 등의 군중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자주 소규모의 폭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동포들도 상당수가 군중단체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혹시 그 같은 폭동이 이상촌 건설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안광철이 버릇처럼 다시 상반신을 앞으로 꺾으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세 사람은 안창호 선생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상촌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안광철도 양만석 못지않게 이상촌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였다. 그는 간도 땅에 가서 이상촌 건설을 위해 일하는 것도 보람된 일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얼핏 내비치기도 했다. 양만석은 이경수로부터 이상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구치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오래전부터
안창호 선생이 준비 중에 있는 이상촌 건설을 꿈꾸어 온 것인지도 몰랐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조선호텔 끽다점에 김준영이 모습을 나타냈다. 안강철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 김준영은 이경수와는 초면이 아닌 듯 서로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김준영이 나타나자 그들은 점심때가 되었는지라 호텔 뒤쪽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 간도에는 언제쯤 들어가실라고? 국밥집의 어두컴컴한 뒷방에 자리를 잡고 앉은 김준영이 물었다. 늦어도 보름쯤 후에는 들어가야겠죠. 그때 나도 따라가겠소. 김준영이 난데없이 이경수를 따라 간도에 가겠다는 말에 모두 놀라는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나 말이요, 이영한테서 이상촌 이야기를 듣고 어젯밤 한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소. 어젯밤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나도 간도에 가서 이상촌 일을 하기로 한 것이오. 간도에 가서 신문을 발행하고 싶소. 신문 제후는 바로 이상촌으로 정했소. 신문으로 이상촌 건설을 적극 돕겠소. 이상촌 건설의 목적을 널리 홍보하고 여론을 집결시키는 한편 국내외 재력가들에게 지원을 호소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요. 내 생각이 어떻소? 김준영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열을 올려가며 말했다. 그의 말에 세 사람은 다시 놀랐다. 김영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대환영이요. 도산 선생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신문을 발행하자면 상당한 시설 자금과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경수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김준영을 보았다. 자금은 내가 준비해 볼 테니 걱정 마시오. 김준영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나도 자네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있네. 실은 나도 이번에 경수를 따라서 간도로 들어가기로 했다네. 나는 신문 생각은 하지 못했고 암튼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작정이네. 경수를 도와 이상촌 일을 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은 준영이와 함께 신문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안광철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 한번 놀랐다. 이경수는 안광철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빙긋이 미소를 자아낼 뿐이었다. 만석이는 어떤가? 자네는 조선혜 씨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간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겠지? 김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양만석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순간 양만석은 조선혜를 떠올렸다. 김준영의 말 맞다나 조선혜와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는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에 침해를 당하는 것만 같아 기분이 다소 언짢아졌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조선혜와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다. 만석이를 강요하지는 말게. 안광철의 그 같은 말에 양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안광철이 아무런 저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자격지심이 든 것이다. 내심 그는 두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동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도 거의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안광철과 김준영은 이경수가 영남 지방을 다녀온 후인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들은 양만석에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 얼굴이라도 보자고 말했다. 양만석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는 어쩐지 자신만이 외톨이가 된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양만석은 두 친구들이 그에게 간도에 같이 가자고 강요하지 않은 것이 서운하기까지 했다. 양만석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기분이 우울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산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3월의 햇살은 다사롭고 바람도 숨을 죽여 봄을 실감할 수 있는 화창한 날씨였다. 집 가까이 이르자 그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미지의 땅 간도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졌다. 할 수만 있다면 친구들과 같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집에 돌아오니 조선애가 작두샘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빨래 방망이질 소리 때문에 양만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양만석이 그녀 앞에 바짝 다가가서야 방망이를 든 채 일어섰다. 친구분들하고 점심은 잘 드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서 희끔 웃었다. 양만석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웃음이 공허함을 느꼈다. 이상촌 때문이었다. 조선에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방망이질을 계속했다. 힘찬 방망이 소리가 집안을 죄 흔들었다. 양만석은 잠시 그녀 옆에 서 있다가 방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웠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구두를 벗다가 부뚜막 옆 납작한 돌 위에 그릇들이 볼품 사납게 포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당장 살강부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허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주인 아주머니한테 톱을 빌렸다. 살강을 만들자면 산에 올라가 나무부터 베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살강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자 조선에는 말리지 않고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잠자코 구경을 할 심산인 것 같았다. 양만석은 톱을 들고 집 뒤를 돌아 상수리 나무며 소나무 등이 빽곡하게 들어찬 남산 기슭으로 올라갔다. 조금씩 위로 올라갈수록 한강 물줄기가 더욱 선명하고 기다랗게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손목 굵기에 소나무 가지 2개를 베면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말았다. 톱을 팽개치다시피 하고 나무 밑에 퍼질러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며 숨고르기를 했다. 머릿속에 다시 간도 땅이 그려졌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 왜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인지 몰랐다. 그는 거칠게 머리를 흔들고 나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넓고 거친 황야가 머리에 가득 찼다. 그는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하염없이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얼마 후 양만석은 잡념을 털어버리기 위해 다시 톱질을 시작했다. 작대기만한 길이로
소나무 가지 서너 개와 쌀이나무 한 묶음을 베어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간도 땅은 쉴 새 없이 그의 머릿속을 들락거렸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살강을 만드는 일은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오늘 낮에 친구분들 만나서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나란히 눕자 조선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4시 만나서 말이야. 기분 좋게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었는데 4시서요? 안 선생님과 김 선생님 외에 다른 분도 만났어요? 간도에서 온 안광철의 친구 안창호 선생 밑에서 이상촌 건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소. 만주지방에 이주한 조선인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상적인 농촌 마을을 건설한다는 게요. 안광철과 김준영도 함께 그곳에 가서 안창호 선생을 돕기로 결정했답니다. 양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 후회했다. 괜한 말을 해서 조선애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될지 모른다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울적해 하시는구만요. 눈치 빠른 조선애가 양만석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자 양만석은 뜨끔해하였다. 양만석은 한동안 할 말을 잊은 채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 있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조선애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선생님도 친구들 따라서 간도로 가고 싶은 게지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선생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천만에 나는 조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소. 양만석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강하게 부인을 했다. 그런 그의 행동이 오히려 이상했는지 조선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두 사람 사이에 어둠처럼 끈끈한 침묵이 흘렀다. 어차피 선생님은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선생님이 다른 유학생들처럼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을 위해서 소화를 버리고 대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도 신념을 위해 청년학원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성공한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욕심을 비우는 삶이 있는데 후자가 더 아름답고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어요? 더욱이 선생님한테는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천지가 적당할지도 모르죠. 조선애가 일어나 앉으며 긴 이야기를 했다. 양만석은 그녀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기에 마음이 다소 흔들렸다. 내 신념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소. 나는 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소. 내 신념은 죽은 신념이 되어버렸다오. 오죽했으면 아들놈이 나를 가짜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겠어요. 그런 아들 보기가 수치스러울 따름이오. 양만석은 한숨을 쉬어
푸념처럼 말했다. 그때 조선애가 어둠을 더듬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이 뜨거웠다. 나는 선생님을 믿어요.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아드님도 선생님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자신이 선택한 신념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조선에는 양만석의 손을 잡은 오른팔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많은 말을 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꿈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참, 어젯밤에 어머니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강둑을 뛰었어요. 한참 뛰다 보니 폭우가 나왔고 작은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배에 태우려고 하자 나는 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어요. 아마 어머니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집에 전화 좀 해야겠어요. 조선애가 꿈 이야기를 하자 양만석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진주 그녀의 집에 전화를 한 지가 보름이 다 된 듯 싶었다. 조선애가 병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3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하다가 퇴원을 한 후부터 갑자기 소식이 끊겼으니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탔을까 생각하니 크게 잘못한 것 같았다. 내일 당장 내가 어머님께 전화를 할 테니 선혜 씨는 그냥 집에 있어요. 양만석은 혹시 조선애가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어머니한테 서울 주소를 알려주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 아직도 내가 진주로 다시 돌아갈까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천만에 무슨 그런 걱정을. 죽을 때까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어요. 내가 친구들과 같이 간도로 간다면? 물론 따라가지요. 참말이요? 양만석은 손을 풀어 두 손으로 조선애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조선애는 부모님한테 붙들려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어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간도 같은 낯선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그녀는 간밤에 꿈꾸었던 꿈이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쉬지 않고 소재를 하고 빨래를 했는데도 머릿속에 들어온 어머니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짐작하건대 아마도 애타게 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듯 싶었다. 아니면 아버지와 오빠가 그녀를 찾아 나선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진주로 끌려가게 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쯤 오빠가 저를 찾으러 서울에 올라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겠죠?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간도 같은 낯선 땅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에게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사정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동경보다는 간도가 더 좋겠어요. 신천지가 선생님에게는 꿈을 이루기에 더 좋지 않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조선애의 말에 양만석은 감격하여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그는 조선애가 더없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는 두 팔로 힘껏 조선애를 끌어안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마치 우주를 통째로 끌어안은 듯 마음이 평화롭고 넉넉해졌다. 그날 밤 양만석은 조선애를 껴안은 채 깊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양만석은 김준영을 만났다. 그는 김준영에게 조선애와 같이 간도에 가기로 결심했음을 알렸다. 김준영은 조선애와 같이 가겠다는 말에 정색을 하며 놀라워했다. 그는 당장 안광철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신간의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양만석은 조만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겠다는 말로 안광철을 만나는 일은 뒤로 미루었다. 양만석은 간도로 떠나기 전에 광주에 한번 내려갔다 와야 할 것 같았다. 간도에 들어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는지라 새끼내에 가서 개동이 형님도 만나보고 싶고 나주 본가에도 들러봐야 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간도에 가자면 어느 정도 자금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양만석은 이경수가 서울로 돌아오면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날은 둘이 차만 한 잔 마시고 헤어졌다. 김준영을 만나고 나서 사흘 후 양만석은 조선애와 함께 광주행 야간 기차를 탔다. 양만석 혼자 내려갔다 올 계획이었으나 조선애가 한사코 따라가겠다고 졸라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양만석 혼자 광주에 내려가면 또 한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터인데 서울에 혼자 남아있고 싶지가 않다면서 철없는 아이처럼 때를 쓰다시피 했다. 같이 내려가는 대신 광주에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새벽이 다 되어서 광주역에 도착한 양만석은 조선애와 함께 인력거를 타고 금성관으로 향했다. 새벽의 광주 거리는 을씨년스럽도록 적막했다. 무등산도 보이지 않았다. 한바탕 학생운동의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라서 그런지 양만석이 느끼기에도 도시 전체가 쓸쓸하고 황량하기까지 했다. 금성관 앞에 당도에서야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무등산이 덩실하게 위용을 드러내 보였다. 소세를 하려고 앞마당에 나온 마금예가 두 사람을 보고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한 얼굴로 맞았다. 마금예는 한동안 조선애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은 소세를 하고 마금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두기라도 한 듯 이내 밥상이 나왔다. 밥상이 들어오자 건넌방에서 백석이가 모습을 나타냈다. 백석은 양만석을 보고도 극히 형식적으로 고개만 가볍게 한번 꾸벅할 뿐이었다. 어쩐지 양만석을 대하는 태도가 대면대면해 보였다. 백석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더니 학교에 다녀오겠다면서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아이고, 저놈이 요새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서 애비가 걱정이라는구먼.
새끼 내서 댕기는 큰 놈은 얌전한디 둘째 놈 땜시 걱정이요. 저놈이 글씨 학교 때려치우고 독립군이 되겠다고 했당만 그려. 양만석은 마금니한테서 백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순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아들 순식은 일본인 형사 보조원이 되어 세상 무서운 건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 개동이 형의 아들은 어린 나이에 독립군이 되고 싶다니 두 아이의 생각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는가 싶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군이 되겠다는 자식이 걱정스럽기는 하겠지만 양만석으로서는 부러울 따름이었다. 아침을 먹고 난 양만석은 잠시 나주에 갔다 오겠다면서 조선애한테 그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금성관에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애는 처음에 나주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양만석의 당부대로 금성관에 있겠다고 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양만석의 과거 속으로 묶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서둘러 금성관을 나온 양만석은 광주역으로 가서 목포행 기차를 기다렸다. 그는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기차를 탔다. 광주역을 출발한 기차는 해가 벌겋게 떠오를 무렵 나주에 도착했다. 나주역에 내리자 금성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등산에 비해서는 낮지만 나주 고를 충분히 감싸 안을 만큼 품이 넉넉해 보였다. 그는 금성산을 마주 바라보며 한참을 걸었다. 나주 보통학교는 동원 가까이에 있었다. 그가 일부러 나주에 와서 나주 보통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장계동 형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간도로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계동이 형만은 만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장계동 형을 만나서 특별히 부탁할 것은 없었다. 그냥 그에게 떠난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양만석이 나주 보통학교 교정 안으로 천천히 들어설 때는 수업 중이라서 교정이 적막할 정도로 조용했다. 생각보다 교정이 넓고 10칸이 넘어 보이는 단층 판자 건물도 아담하고 깔끔했다. 울타리 주위에는 사철나무며 선향나무, 벚나무 등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양만석은 수업 끝종이 치기를 기다리며 교실 모퉁이 오래된 다복 소나무 밑에 서 있었다. 음악 시간인지 가까운 교실에서 학생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빠른 곡인데도 합창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구슬펐다. 양만석은 무슨 노래인데 저렇듯 슬프게 들릴까 싶어 교실 가까이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목소리만 들릴 뿐 가사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합창 소리가 들려오는 교실 쪽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교실 유리창 너머로 합창을 주의하느라 오른손을 까딱거리는 쥐색 양복 차림의 훈도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유리창에서 반사된 햇살 때문에 훈도의 얼굴은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지휘하는 손에 지휘봉 대신 만년필이 들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노래 가사를 듣기 위해 화단 가까이 걸어가 교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달 밝은 밤에도 굳은 비 내리는 저녁에도 어머님이 마냥 그리워 만날 날만 기다립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오늘도 어머님 뵙고파 만날 날만 기다립니다. 양만석은 희미하게나마 노랫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합창은 계속되었고 그는 화단에 서서 한참 동안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때 교단 위에서 지휘를 하던 훈도가 얼핏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얼핏 스쳤다. 훈도는 지휘를 계속하면서 두세 차례 유리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서야 양만석은 지휘를 하는 훈도가 장계동임을 알아보았다. 장계동도 양만석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양만석이 살짝 오른손을 들어 아른 채를 해보이자 장계동도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끝종이 울리자 양만석은 교실 복도 쪽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양만석은 햇빛이 들지 않은 복도 끝에서 장계동 형이 바쁘게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보였다. 뜻밖의 학교로 찾아온 양만석을 본 장계동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의 빛이 역력했다. 아니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장계동이 복도에서 땅으로 내려서며 큰 소리로 말하며 양만석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흔들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활짝 웃었다. 학동들 가르치는 형님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자네도 실없는 소리를 할 줄 아는가? 참말입니다. 형님이 학동들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니 무척 포근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헌데 그 노래 처음 들었는데 어쩐지 구슬펐습니다. 내가 옛날에 끄적여 본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봤다네. 아, 그랬군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인 것 같았는데 형님은 어머님을 두 분이나 모시고 계시면서 그렇게 그립습니까? 어머니는 늘 보고 있어도 그리운 존재가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는 양만석의 목소리가 목구멍 속으로 잦아드는 듯 했다. 갑자기 세상을 뜬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잊고 살아온 것 같아 자신의 불효를 탓했다.